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역대급 군사 원조 조약을 맺어 왜 이러나 싶었는데 이미 두 나라 사이에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을 우리 정부가 포착했습니다. TV조선이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의 현역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최대 격전지인 도네츠크 점령 지역에 이르면 다음 달 투입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병군단 소속인 북한군은 재건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는데 일반 건설 노동자가 아니라 계급장을 달고 활동하는 주력 부대인 만큼 파장이 상당할 걸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높은 임금까지 받는 것으로 돼 있어 북한 입장에서는 짭짤한 외화벌이까지 하는 겁니다. 오늘 뉴스9은 이채림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7개월 만인 2022년 9월, 러시아는 접경지 도네츠크주, 루안스크주 등 4개 지역을 병합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크림반도와 연결돼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2년간 러시아의 점령과 우크라이나의 탈환이 반복돼 도심의 성한 건물을 찾기 어려운 격전지입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북한이 이르면 다음 달 도네츠크에 대규모 공병부대 인력을 파견할 전망이라며 전투로 파괴된 도시를 재건하는 목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공병군단 소속 현역 장병들을 중동을 비롯한 해외 여러 지역에 파견해왔는데 남강건설과 같은 회사 근무로 위장하지만 철저하게 군 체계로 통제됩니다. 남강건설회사에 속해 있는 모든 군인들이 다 자기 계급을 달고 있어서 예를 들면 쿠웨이트 주재 남강건설회사 사장은 대자였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이 사실상 자동 군사 개입에 가까운 조약을 체결한 뒤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북한의 파병이 임박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전사자, 징집, 그다음에 징집 기피자 이런 거로 인해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된 상황입니다. 군사협력을 포함해서 다양한 협력이 양국 사이에는 제도적으로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파견되는 공병부대 장병들은 월 $800 수준의 수입을 얻게 된다며 북한 입장에선 외화벌이 수단도 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북한군은 우크라이나로 가는데 우크라이나에서 부상당한 러시아군은 북한으로 후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대규모 관광단지로 선전하는 강원도 원산에 주로 보낸다는데 푸틴 대통령이 이번 방북 때 이곳을 들리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지각 도착으로 무산됐다고 우리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태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정은의 고향으로 알려진 강원도 원산은 해수욕장과 스키장까지 갖춘 북한의 대표적 관광지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와 500km 정도 거리로 육상과 해상 항공 이동이 모두 가능한데 북한은 러시아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적입니다. У нас наших участников нашего тест-тура обширная. Это Владивосток, наш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это город Арсеньев. 정보당국 관계자는 부상당한 러시아 장병들이 원산 지역으로 후송돼 의료 지원을 받는 중이라며 푸틴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 원산의 의료 지원 현장을 보여주는 일정까지 북한이 추진했지만 푸틴이 늦게 도착하면서 무산됐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선 북한의 지원을 받아야 할 만큼 열악한 국내 의료 상황이 노출되는 게 불편했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푸틴이 방북 수행단에 보건부 장관이 동행하고 북러 조약문 9조와 12조에도 보건 협력이 포함된 게 이와 무관치 않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전쟁 중이니까 그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의료 협력, 장소와 시설 제공 이런 차원일 것 같은데요. 정보당국 관계자는 당초 북한이 푸틴을 환영하는 야간 행사를 계획했고 폭주까지 준비해뒀지만 새벽 지각 도착에 무산됐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전방의 북한군 상황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북한군이 또다시 군사분계선을 침범했습니다. 김여정은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다시 살포한 데 대해 오물풍선 재개를 시사하며 우리 쪽을 맹비난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군 병사들이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건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떠난 지 12시간도 채 안 된 어제 오전 11시였습니다. 합참은 북한군이 숲을 제거 작업 중 군사분계선을 20m 정도 침범했고 경고 사격을 받자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이번에도 단순 침범으로 판단했지만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선 건 이달 들어서만 벌써 3번째입니다. 탈북민 단체들은 어젯밤 군사협력 움직임을 보이는 북한과 러시아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북 전단 30만 장을 북쪽으로 날려보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물 쓰레기 뿌려댄 김정은 즉각 사죄하라. 대북 풍선엔 임영웅 나훈아의 노래와 드라마를 담은 USB, 1달러 지폐 등이 담겼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탈북민들을 혐오스러운 쓰레기라고 칭하며 오물풍선 등의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분명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였으니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원조 조약으로 인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도발 수위를 한층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북러 조약 체결 뒤 한러 관계가 급격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한 이번 조약에 대해 엄중 항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는 우리 정부를 향해 큰 실수가 될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북한과 베트남 순방 일정을 마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위협성 발언을 내놨습니다. В зону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на Украину, то это было бы очень большой ошибкой. Надеюсь, что этого не произойдет.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하자 즉각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북한의 초정밀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국은 북러 밀착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Насколько мне известно,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агрессию в отношении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не планирует, а значит боятся наш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этой сфере. 우리 정부도 오늘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습니다. 30분가량 이어진 면담 자리에서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책임 있게 행동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미일 합동 대응 강화가 불가피해지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진영 대립은 심화하고 있습니다. The answer is that when they are more and more aligned, authoritarian regimes, then it's even more important that we are aligned as countries believing in freedom and democracy. So, 미 의회에선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보신 것처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이 상당히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의미와 파장을 외교안보팀 차정승 기자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단독 보도했습니다만 북한군이 이제 도네츠크 지역에 파병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상당히 중대한 사안으로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북한에 어떤 도움을 요청하거나 또 반대로 또 도와주겠다고 제의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북한 포탄 수백만 발이 전해진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여기에 군 병력까지 파견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됩니다. 핵심 요충지인 도네츠크 재건을 위해 건설 인력이 가는 건데 일반 노동자가 아닌 공병부대 소속의 현역 장병들이 말 그대로 파병된다는 뜻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공병부대를 해외에 파병한 적이 있습니까? 네, 저희 취재해봤는데 이 전시가 아닌 이 평시인 국가들에 가는 경우는 꽤 많습니다. 쿠웨이트에서 근무했던 류현우 전 북한 대사대리는 남강 건설회사 소속으로 파견된 공병부대 장병이 쿠웨이트나 아랍에미리트에 각각 700명 정도가 있었고 인접국인 카타르에는 1000명 가까이 파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장에 파병되는 건 본 기억이 없다고 했는데 군사 자동 개입에 또 가까운 북러 조약 체결과 맞물려서 이 군사적 움직임으로 곧바로 추진된다는 것 자체가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근데 러시아 부상병들이 북한 강원도 원산에서 치료를 받는다, 의료 진료를 받는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럼 하필은 왜 이렇게 먼 극동 지역에 오는 겁니까? 네, 원산에는 북한이 대외 선전에 적극 활용 중인 대규모 관광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상 러시아 극동에서 이동하기에 그렇게까지 불편한 곳은 아닙니다. 만약 북한 계획대로 푸틴 대통령이 이곳을 찾았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에 의료 지원할 수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선전할 수도 있었겠고요. 또 여기에 러시아인 관광을 유치하거나 또 개발 지원을 받는 데 보다 유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자, 결국 푸틴이 늦게 오면서 이 방문이 무산됐다는 건데 북러가 상당히 밀착하는 것 같습니다만 속내는 조금 달라 보인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 대목에서 그런 정황들 또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은 애초 군사 원조 부분을 다소 좀 두루뭉술하게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북한은 이 회담 이튿날 서둘러서 관영 매체를 통해서 조약 전문째 공개를 하면서 동맹 선전에 적극 활용했습니다. 또 푸틴의 지각 자체가 또 일정과 의전 등을 놓고 양측이 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자, 우리 정부가 아주 강경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럴까요? 네, 살상과 비살상 모두를 포함해 여러 옵션이 가능하다. 여러 옵션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지뢰 제거 장비나 도하용 차량부터요. 이미 미국에 보내고 있는 155mm 포탄이 직접 우크라이나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로 이미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수출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다만 정부는 아직 재검토 단계라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금 여지를 둔 셈이네요. 네. 자, 북한이 오늘도 군사 분계선을 침범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벌써 3번째인데 공개된 것만 이대로 둬도 되는 겁니까? 네, 계속 이렇게 보도 전해드리니까 저희도 놀랄 순간이 오는데요. 현재로서는 이 단순 침범, 군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은 어떤 도발의 구실을 만들기 위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 북한이 중부전선은 수킬로에 걸쳐서 수백 명이 지뢰 매설과 방벽 쌓기에 투입된 상황인데 또 침범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보다 확실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전에 보면 북한이 우리 군의 대응 태세를 한번 살펴보다가 또 도발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허를 찔리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차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열렸습니다. 사건 핵심 관계자 10명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는데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비롯한 3명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청문회 상황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청문회는 시작부터 증인 선서 문제를 놓고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A 사단장 등 증인 3명이 수사를 이유로 선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법률상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공직자 맞아요? 사실을 구해야 될 공직자 맞냐고요? 사건을 조사했던 박정훈 전 대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의 경로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야당은 수사 기록에 나타난 통화 내역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직접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한 직권 남용 등의 사유로 불법적인 사유로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는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대통령과 통화를 한 건 사실이지만 사건 이첩 보류 결정에 외압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거 대통령 전화 받고 대통령이 직접 취사한 거 아니에요, 이종섭 씨? 이첩 보류는 제가 판단해서 제가 한 조치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통해 특검 정국을 위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정국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며 이재명 지키기 행태를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당 내부에선 국회 보이콧 탓에 야당의 정치 공세에 반박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보신 것처럼 여당이 법사위에 불참한 상황이라 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증인을 몰아붙이며 고성을 지르는 일이 잦았습니다. 특히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사과를 간략하게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여러 증인을 수차례 퇴장시키기도 했습니다. 최홍국 기자가 전합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을 청문회 중 퇴장시켰습니다. 계속 그렇게 말하면 퇴장시킨다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10분간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10분 후에 들어오세요. 위원장이 정한 퇴장 시간이 지나야 증인들은 다시 입장했습니다. 사과하면서 설명을 부연하거나 허락받지 않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퇴장 명령은 반복됐습니다. 토달지 말고 깨끗하게 사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용이 있습니까? 사과하세요. 그렇게 느끼시도록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일어나세요. 위원장님 또 끼어듭니까? 기회를 주시면은 퇴장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성하고 오세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퇴장한 증인을 조롱하는 듯한 말도 했습니다.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 금지 여부와 상임위 불출석 등을 놓고 신경전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따라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충분히 무슨 근거로 제가 국민의 회의를 잠깐 박은정 의원님 발언을 잠깐 중단하시고 시간.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과 해병식 경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 의사로 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필승.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법사위와 함께 야권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하는 입법청문회도 단독으로 열었습니다. 야당은 방통위가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며 현재의 2인 체제를 문제 삼았는데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2인 체제가 위법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 대해 김 위원장은 거부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혁신당 이혜민 의원이 첫 질의부터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을 추궁했지만 김홍일 위원장은 위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합법입니까? Yes, no. 예, 아니오로 답을 주시죠.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을 겨냥해 아바타란 표현이 등장했고 김홍일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퇴 요구에 이어 탄핵까지 거론했습니다. 사퇴하실 의향 없어요? 없습니다. 국회에서 본인의 탄핵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모릅니다. 김 위원장은 야당이 추진 중인 방통위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 처리가 바람직하다고 했고 4인이고 5인이고 이렇게 딱 정해버리면 회의를 열게 되는 제의가 엄격해지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선임도 더 방기할 수 없다며 곧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문회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야당이 방통위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려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키는 국정회방 그 자체입니다. 여당과의 최소한 협의도 없이 폭주하는 과방위는 정당성이 없습니다. 야당은 오는 25일엔 김 위원장과 함께 류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장도 출석시킨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7월 23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4자 구도로 확정됐습니다. 5선인 윤상현 의원이 오늘 제일 먼저 출마 선언을 했고 나머지 3사람은 모레 1시간씩 시간차를 두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대표 후보와 사실상 러닝메이트가 되는 최고위원 후보군 간 눈치 싸움도 물밑에서 치열합니다. 한송은 기자입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당권 도전 선언 이튿날 국회의원회관을 찾았습니다. 의원실 20곳을 돌며 사실상 선거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싸우기만 하는 정치로는 불행한 결과가 올 수 있다라고 많이들 불안하고 두려워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홍준표 시장과 이철우 지사를 만나며 TK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 친윤계 일부가 원 전 장관을 지원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경고성 발언을 던졌습니다. 늘 줄 세우고 줄 서고 대통령실 팔거나 또는 제2의 연판장 같은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인천에서 출마를 선언한 윤상현 의원은 민주당과 싸워서 진 인물이라며 한 전 위원장과 원 전 장관을 모두 겨냥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일요일인 23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을 예고한 상황에서 나 의원이 한 전 위원장 회견 1시간 전, 원 전 장관이 한 전 위원장 1시간 뒤로 출마 선언 일정을 잡았습니다. 당권 주자들의 최고위원 후보군 영입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박정훈 의원이 오는 24일 한 전 위원장 러닝메이트 격으로 최고위원 출마 회견을 예고했고
역시 최고위원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신동우, 김민전 의원 등을 놓고 각 당권 주자 측이 물밑 영입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연임 도전을 선언할 거란 관측이 있었는데 시기를 다소 늦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추가 기소 상황, 여당 당권 주자들의 출마 일정 등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사실상 이 대표 추대 분위기 속에서 야당 운동권의 맏형격인 이인영 의원이 출마를 고민 중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평소처럼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대표직을 사퇴하고 연임을 선언할 거란 관측이 나왔지만 시기가 미뤄진 겁니다. 다만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출범 직전인 다음 주까진 대표직을 사퇴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퇴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네. 어쨌든 다음 주에는 무조건 결정이 나오겠죠. 전준희가 다음 주에 출범을 하니까. 네네네. 당내에선 소위 방탄용 연임이란 비판 여론과 모레로 예정된 여당 당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 일정 등이 영향을 준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청문회에 따른 시선 분산을 우려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재명 일극체제 분위기 속에 비명계에서도 당권 도전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인영 의원이 또 메시지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고민 중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5선으로 86 운동권 맏형격인 이인영 의원은 공교롭게도 같은 날 이재명 대표의 당헌 개정 조치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저라면은 그걸 건드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건드리지 않아도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상당한 영향력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었을 테니까요. 다만 이 의원 본인은 아직 당권 도전에 대한 분명한 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 관여했던 금융사 관계자는 당시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성남시와 교류한다고 느꼈다고 오늘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개발 사업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걸로 의심하고 있는데 이 대표 측은 민간업자와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에 대한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장동과 대북송금 수사검사 탄핵한다셨는데 입장 부탁드립니다. 오늘 재판엔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초기에 관여했던 금융사 직원 A씨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성남시와 교류해 위례 사업자로 내정됐을 거라고 보느냐고 묻자 A씨는 100%는 아니지만 그런 느낌은 있었다며 미리 정보를 받은 것 같다고 증언했습니다.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이 성남시의 공모지침서 작성에 관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반대 신문에서 이재명 시장이 직접 민간업자들과 사업자 내정에 대해 논의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냐고 물었고 A씨는 그런 얘기는 전혀 들은 바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재판에서 남 변호사는 개발 수익으로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 자금을 마련하려는 취지였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자 검찰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탄핵 리스트에 오른 한 명이자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는 조직적 비방과 선동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응원한다는 댓글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권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를 2차례 조사했던 박상용 부부장 검사가 어젯밤 검찰 내부망에 입장을 올렸습니다. 일부 공당이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직적인 비방과 선동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박 검사 등 검사 4명을 탄핵하겠다고 한 데 대해 반박한 겁니다. 이번 주에 탄핵 소추안 작성에 들어갔다. 그게 이제 곧 마무리가 되겠죠. 그걸 작성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박상용 검사실에서 벌어진 술판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진술을 회유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 수검자들 불러 모아서 술 파티를 하고 진술 조작 작전 회의를 하고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이게. 박 검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나 조작은 없었다며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검찰 내부망에는 박 검사를 응원한다, 검사를 향한 부당한 공격이 도를 넘었다 등 응원 댓글이 100개 넘게 달렸습니다. 대검은 민주당의 탄핵 시도에 대한 대응 시점과 수위를 고심 중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검사 4명 중 3명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입니다. 법조계에선 결국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 아니냐는 그런 비판이 나옵니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누가 권력자의 비위를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까지 있습니다. 이재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공언한 대상은 엄희준, 강백신, 박상용, 김영철 검사 등 4명입니다. 민주당은 엄 검사가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당시 재소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 강 검사는 이른바 대선 여론조작 사건 수사에서 압수수색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을 탄핵 추진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박상용 검사에 대해선 이화영 전 부지사 술판 회유 의혹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에선 실제 이유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엄 검사와 강 검사는 대장동 사건을, 박 검사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인물입니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해서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국가의 공권력을 남용하는 검사에 대해서는 탄핵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대북 송금 사건을 지휘했던 홍승욱 전 고검장은 검사에 대한 탄핵 추진은 명백한 사법 방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력 정치인을 수사했던 법조인은 검사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고, 대권 주자를 수사했던 전직 검사도 검사에게 과오가 있다는 선입견을 재판부에 심어주려는 의도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의료계 집단 휴진에 선봉에 섰던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휴진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서울대의 결단은 휴진을 예고한 다른 대형 병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5개월 가까이 이어져온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라는 기대가 나오는데요. 정부는 의사들에게 달려나가겠다는 말로 대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교수들의 휴진 중단을 누구보다 반긴 건 환자들입니다. 의사가 파판다 해서 되게 불안하고 초조했었는데 다시 돌아온다 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진료 정상화, 나아가 의료 공백 사태를 끝내는 신호탄이 아닌지 기대가 커집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73.6%의 찬성률로 무기한 휴진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휴진 돌입 5일 만에 사실상 강경 투쟁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들은 정부는 불통이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며 휴진 중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근데 청문회를 하니까 사태 해결을 가져올 때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테니 그간 우리는 환자를 지켜야겠다는 것입니다. 당장 27일 휴진을 예고한 세브란스 병원이 휴진 재논의 의사를 밝혔고 다른 빅5 병원 분위기도 비슷합니다. 정부도 즉각 환영을 나타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들이 정부와 이야기하고 싶다면 자신부터 반드시 달려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의료계의 강경기조에도 변화가 엿보입니다. 범의료계 대화창구로 출범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임현택 의사협회장을 참여시키지 않기로 한 겁니다. 특위가 내일 전향적인 입장을 발표할 경우 넉 달째 이어진 의정 갈등이 의정 대화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신양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구속했습니다. 대선 직전 보도된 허위 인터뷰를 통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입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신양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소명했습니까? 그냥 성실하게 소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을 구속했습니다.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는 2021년 9월 이뤄진 인터뷰를 2022년 대선 사흘 전 보도했습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던 윤석열 대검 중수부 검사가 대장동 사업 대출 브로커 조모 씨 수사를 무마해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을 이재명 대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옮기려는 여론 조작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인터뷰 닷새 뒤 김 씨가 신 씨에게 책값 명목으로 건넨 1억 6,500만 원이 허위 인터뷰 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사 착수 9개월 만에 두 사람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배후 세력이 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황병줄입니다. 군기 훈련 중 훈련병이 쓰러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이 얼차려를 실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됐습니다. 훔진 훈련병은 완전 군장을 한 채 달리기와 팔굽혀펴기 등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었는데요. 모두 규정 위반이죠. 이승훈 기자입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법원 건물을 나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나온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모 씨입니다. 훈련병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규정 위반된 사실 알고 계셨나요? 회장님, 규정에도 없는 얼차려 왜 주신 겁니까? 뒤따르던 부중대장 남모 씨는 짧게 사과했습니다. 뭐라고 사과하셨어요?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두 사람은 심사에서 군기 훈련 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강 중대장은 완전 군장 지시는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심사 3시간 만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훈련병 6명에게 완전 군장 상태에서 연병장을 돌게 하거나 팔굽혀펴기를 시켰고 이로 인해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기 훈련 규정에 따르면 완전 군장 상태에서는 걷기만 가능합니다. 훈련병의 장례식장도 찾지 않았던 강 중대장은 실질 심사를 앞두고 유가족에게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영장신문에 훈련소 조교 출신으로 간호학을 전공한 검사를 투입해 피의자들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이혼 소송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 송사도 진행 중이었죠. 1심 법원이 노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가 SK 사옥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안은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도 언급이 됐었는데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상당한 돈을 들여서 재단을 설립해줬지만 SK는 노 관장에게 퇴거를 요구해서 정신적 고통을 줬을 거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최 회장 측 상고로 이혼 소송은 대법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SK그룹 본사 건물 4층에 자리 잡은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입니다.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 어머니의 워커힐 미술관을 이어받아 2000년 12월부터 이곳에서 운영 중입니다.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은 미술관 측에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적법한 계약 해지라며 임대 건물 반환과 함께 10억 4천만 원의 배상금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2019년 9월 임대 계약 종료 후 42개월간의 건물 사용료를 손해배상금으로 계산한 겁니다. 미술관 측은 이혼 소송 최종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트센터 나비는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25년 전에 최 회장이 요청을 해서 미술관이 이전을 했던 것인데 이렇게 돼서 저희로서는 정말 해도 너무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가운데 최태원 SK 회장은 노 관장에게 1조 4천억 원을 분할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세기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어젯밤 서울 도심에서 주한 러시아 대사관 외교관이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술 냄새를 맡은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했지만 외교관 면책 특권을 내세우며 현장을 떠났습니다. 확인 결과 현역 군인으로 대사관에 파견된 무관이었습니다. 외교관은 면책 특권이 있지만 파견된 국가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도 있는 만큼 재발 방지책이 요구됩니다. 류태영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골목길을 빠져나갑니다.
잠시 뒤 앞에 가던 택시를 들이받았고 택시는 비상등을 켠 채 2개 차선에 걸쳐 있습니다. 어젯밤 8시 46분쯤 주한 러시아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몰던 차량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러시아군 영관급 장교로 대사관 무관으로 파견된 인물입니다. 차량은 이곳 왕복 6차선 도로에서 택시를 추돌한 뒤 멈춰섰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주황색 택시가 있었고 뒤에는 일반 차량이 있는데 분명히 사고 난 것 같고 경찰이 막 앞에서 외국분이 막 판매하더라고요. 하지만 운전자는 외교관 면책 특권을 내세우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현장에서 자기 측정 거부하겠다고 의사표현하니까 저희들이 뭐 할 수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했지만 실제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특검문제 포기 안 하겠다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외교부는 러시아 대사관 측에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오늘은 1년 중 낮이 가장 긴 하지입니다. 보통 하지가 지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데 올해는 이미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역대 가장 더운 하지를 맞았습니다. 한여름에 만개하는 해바라기는 벌써 활짝 피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낮 서울 명동 거리. 지면이 47도까지 끓어오르는 날씨에 큰 생수병을 통째로 들고 다니고 더운 나라에서 온 여행객도 양산을 들었습니다. I have to protect my skin from the UV rays. We don't sweat too much, unlike in the Philippines. 물안개를 뿌리는 공원이나 분수 광장을 찾아 더위를 피해보지만 좀 시원하니까 또 좋고 더워요. 많이 더워요. 피할 곳이 없는 비닐하우스 안은 찜통입니다. 얼음젓기를 하면은 한여름에 30분이면 얼음젓기가 다 녹습니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해바라기 꽃은 벌써 활짝 피었습니다. 이 마을의 해바라기 축제는 지난해에는 7월 5일에 개막했는데 올해는 무더위에 꽃이 빨리 피면서 지난해보다 약 2주가량 빨리 축제를 개막합니다. 자꾸만 날씨가 덥다 보니까 일정이 당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낮이 가장 긴 하지인 오늘 서울 마포가 35.1도까지 올라 6월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 경기 여주 35.9도, 하남이 35.2도를 기록하며 경기 일부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지만 비가 그친 후 습도가 높아져 체감온도는 올라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이처럼 한여름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온열 질환자도 벌써 지난해보다 80% 넘게 급증했습니다. 올여름 건강관리 특히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우리나라 날씨에 큰 영향을 주는 태평양 수온도 오르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내리쬐는 햇볕을 피해 동네 어르신들이 무더위 쉼터에 모였습니다. 아주 정말 쉴 공간이 없어가지고 더위에 너무 힘들었고 집에 있으면 잘 못 틀잖아요. 40분 전 물에 적신 수건이 뜨거운 햇볕에 이렇게 말라버릴 정도로 무더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여름 첫 폭염특보는 지난해보다 6일 일찍 발령됐습니다. 온열 질환자도 지난 한 달 동안 300명 가까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급증했습니다. 건강을 위협하는 이른 더위의 원인으로 한반도 주변 바다가 꼽힙니다. 대기보다 열을 1000배 더 품는 바다는 온실가스 영향 등으로 해마다 온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추세라면 2100년 전 세계 바다의 68%, 태평양은 76%가 바다의 폭염이라 불리는 해양 열파에 1년 내내 시달릴 거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북서태평양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2배에서 4배 정도 더 큰 증가가 예상되어지기 때문에 역사적 폭염을 기록한 1994년 여름이 올해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오늘 전국 자영업자들이 배달 앱을 거부하는 첫 집단 보이콧에 나섰습니다.
배달앱 수수료가 너무 높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건데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유혜림 기자가 자영업자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의 한 배달 전문 아구집. 오늘 하루 배달의 민족 배민원 서비스와 쿠팡이츠 배달 주문을 닫았습니다. 배민원 매출이 한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포기를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앱들의 과도한 수수료에 항의하는 첫 집단 이용 거부에 전국 400명 이상의 자영업자가 동참했습니다. 이 17,900원짜리 미니 아구찜을 소비자가 주문하면 배달앱 업체는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29%인 약 5,000원을 가져갑니다. 배달비 외에 중개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광고비까지 내면 부담은 더 늘어납니다. 한 냉면집은 매출 50%를 광고비로 내다 보니 음식값 12,500원 중 148원만 정산받은 적도 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해요. 쿠팡이나 배달을 안 하는 순간 가게를 그만둘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매출은 떨어지지요. 배민과 쿠팡이츠의 메뉴를 검색하면 상단에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한 가게만 노출됩니다.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고객에게 가게의 존재를 알리기도 쉽지 않은 겁니다. 배달앱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무료 배달과 할인 쿠폰이 늘었지만 그 비용은 사실상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구조란 지적도 나옵니다. 라이더들도 오늘 국회 앞에서 배달앱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배달앱으로 인한 갈등이 커지면서 플랫폼법 등 관련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천정 부지로 치솟는 건축비 때문에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공사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아파트뿐만이 아닙니다. 도로와 트램, 지하철, GTX까지 차질을 빚고 있는데 해법은 없는 건지 고이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인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현장 입구엔 이렇게 공사 중지를 예고하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일반 분양과 공사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5월 말일부터 저희가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냈고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라면 우리가 현수막의 건대로 공사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공기원장하고 그다음에 그 금연비용 받으려고 코너를 걸고 있는 거야. 대형 국책 사업도 공사비 급등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GTX 신호선은 지난 1월 착공식까지 마쳤지만 5달째 삽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 사업자가 선정됐는데 당시 책정된 공사비로는 손해가 뻔하다며 금융권에서 사업비 대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GTX-A 삼성역 환승센터 일부 구간 공사는 5차례나 유찰됐습니다. 위례 신도시 수건 사업인 위례 신사선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공사비 증액 문제를 풀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비의 현실적 인상분들을 공공에서 반영해 주어야만 건설 산업들이 정상적으로 수주될 수 있다라고. 이참에 대형 국책 사업의 사업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공사비를 책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한 창고 건물에서 시작된 불이 오래된 철교로 옮겨 붙었습니다. 대형 화재로 번지면서 엄청난 연기가 뿜어져 나왔는데요. 인근 교통 마비로 이어졌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이 오래된 철교를 집어삼킬 듯합니다. 엄청난 연기도 치솟습니다. 바로 옆 다리는 운전자가 앞을 보지 못할 정도입니다. 착륙하는 비행기에서도 연기가 보입니다. 현지 시간 20일 저녁 8시쯤 캐나다 밴쿠버 남부 프레이저강 위의 마폴철교에 불이 붙었습니다. 인근에 있는 한 목조 건물에서 불이 시작됐는데 폐쇄된 철교로 번진 겁니다. 소방당국은 사다리 차를 동원해 진압에 나섰지만 밴쿠버 북부까지 연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바로 옆 오크스트리트 다리는 양방향이 모두 통제됐습니다. 불이 난 곳이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2km도 채 떨어지지 않아 공항을 찾으려던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도시 전체에서 신고 전화가 쇄도했고 지역 소방당국이 신고를 멈춰달라고 당부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1902년에 건설된 뒤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이 철교는 지난 2014년에도 큰 화재가 났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눈이 호강하는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한국 근현대를 대표하는 자수 작품들이 초고화질 360도 카메라를 통해서 가상현실 영상 속에서 구현됐습니다. 장동욱 기자가 소개합니다. 섬세하게 수놓인 봉황의 불알인 눈에서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색색의 실로 빚어낸 팔상도는 관객을 압도합니다. 한국 근현대를 대표하는 자수 작품들이 모두 가상현실 안으로 고스란히 들어왔습니다. 전위적인 추상자수를 선보였던 송정인 작가의 대표작들과 일제시대의 여고생들이 3년에 걸쳐 공작을 수놓은 대형 자수 병풍, 초대 무형문화재 자수장의 화려한 봉황도 자수도, 실 한 땀의 입체감까지 VR 기술로 구현됐습니다. 360도 초고화질 카메라를 통해 전시관과 작품을 담아낸 다음 다채로운 효과까지 곁들였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벽난로를 쬐는 여인의 모습을 수놓은 자수는 역동적인 효과가 더해져 더욱 실감납니다. 자수 특유의 실의 질감을 아주 생생하게 담아내기 위해서 천의 실과 바늘로 새기는 모습 등을 로토스코핑과 3D 효과로 보다 실감나게 제작을 했습니다. 음성 해설과 자막까지 곁들인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도록 공개됐습니다. 서울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런 전시를 교육용으로서 다양한 지역에서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안방에서도 우리 문화재를 즐길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촉망받는 강속구 투수로 계약금 9억 원을 받고 프로에 입단했던 키움 장재영이 타자로 전향해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이다솜 기자가 만났습니다. 시속 150km가 넘는 강속구 투수로 프로 입단과 동시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장재영. 계약금 9억 원은 그의 재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제가 가진 그 150kg를 이용을 잘 해서 그 안에서 잡을 수 있도록. 하지만 고질적인 제구 문제가 장재영의 발목을 잡았고 팔꿈치 부상까지 겹치며 입단 4년 만에 타자 전향이라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말 야구라는 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또 스스로 자존감도 좀 많이 낮아져 있었고. 누구나 던질 수 없는 강속구를 뿌렸던 만큼 미련이 있을 법도 했지만 장재영은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수많은 노력으로도 이게 고쳐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타자 전향 한 달 만에 1군에 올라와 첫 타석부터 2루타를 기록하기까지 청소년 대표팀 4번 타자 출신의 재능도 있지만 지독한 연습의 결과가 빛을 드러낸 겁니다.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이 그 증거. 하지만 장재영은 아직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더 열심히 해서 생긴 게 아니라 지금 다 아직 안 썼던 손바닥이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털어낸 장재영의 야구 인생 2막이 올랐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커다란 핸드백이 뙤약볕에 녹아내립니다. 슬리퍼들이 바닥에 질척하게 녹아붙었습니다. 햇빛이 달군 프라이팬에서 달걀이 도망치다 반숙으로 축 늘어졌습니다. 대구 어느 백화점이 바로 앞 광장에 여름마다 설치했던 조형물입니다. 아프리카같이 더운 대구, 데프리카를 상징하다 사라졌지요. 안 그래도 더운데 더 덥다는 민원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제 대구에서는 수온주가 40.2도까지 올라가 폭염에 정전된 서민 아파트 사람들이 바깥에 나와 더위를 달랩니다. 아내를 구타하는 남편에 격분한 여자들이 남자를 공격합니다. 다른 남편들까지 뒤엉켜 아수라장이 됩니다. 끓는 도시였다. 타오르던 능소와는 반쯤 목이 잘렸다. 보름달 레몬빛이다. 사람도 북극도 녹아내리는 여름날, 시인이 수박을 쪼개다 지구를 생각합니다. 숲을 깎고 땅을 쪼개 눈물을 뽑아 먹는다. 문명의 단맛에 취해 드디어는 북극의 눈물까지 먹는다. 6월은 이제 더는 초여름이 아닙니다. 전국 기상관측지점 넷 중 하나가 역대 최고 기온 세 손가락에 드는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혹독합니다.
거침없이 37도를 드나드는 폭염에 다들 흐물흐물합니다. 오늘 새벽 서울 최저 기온도 23도에서 멈췄습니다. 열대야에 가까운 밤을 뒤척이느라 잠을 설친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긴 여름을 어찌 살아낼지 생각만 해도 아득합니다. 거기에다 불쾌지수를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게 정치판입니다. 정치가 어느 지경인지 일일이 꼽아봐야 짜증만 더할 뿐이죠. 대신 외국 언론의 뼈아픈 시선을 돌아보겠습니다. 좌파가 장악한 입법부와 인기 없는 보수 대통령의 정부로 정치 리더십이 쪼개지면서 적어도 다음 대선까지 전국이 교착될 전망이다. 정치 리더십의 부재 때문에 개혁과 선진화를 해결할 가능성 없어 보인다. 6월의 하얀 눈처럼 피는 꽃, 6월설입니다. 6월에 내리는 한방눈 같은 거 모두가 희대인 꽃잔치. 미처 들끓는 대지를 시키며 흙냄새 맵싸하게 몰고 오는 한국 정치의 6월설. 언제나 내리는 걸까요? 6월 21일 랭크 칼럼 오늘 6월의 눈이었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며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내일 남부지방에도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도 많겠습니다. 제주 산지에 많게는 200mm 이상, 전남에 최고 180mm 이상, 경남 남해안에도 150mm 이상의 큰 비가 전망되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 곳곳으로도 최고 80에서 100mm 이상의 비가 전망됩니다. 내일 오전부터 제주와 남해안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이 23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30도를 밑돌겠습니다. 특히나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2도에서 7도가량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휴일에도 곳곳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21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